front double bar. You see the Z shot? Look like a fucking idiot. Yeah. Turn this way. And the fuck? Yeah. Yeah. Okay. Turn this way. 이거 한 3번 돌리니까 이미 2번 포즈 부르고 있어. There you go. There you go. That's not the Z shot. That's this was it. 예, 마샤딕.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보디빌더입니다. 해당 영상은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피지크 선수는 약물을 다르게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피지크 프로 선수가 공개한 스택을 같이 보면서 알아볼게요. 1965년부터 시작된 올림피아는 매년 경쟁의 가열화로 인해 더 크고 익스트림한 컨디셔닝을 보여주는 보디빌딩의 대중화를 위해서 2010년에 비키니, 2012년에 맨즈 피지크, 2016년에 클래식 피지크 등 다양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어요. 특히나 매년 거대해지는 보디빌더들의 사이즈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 선수들의 배가 올챙이처럼 부풀어 이를 해치는 버블겉 현상은 당시 거의 모든 보디빌딩 선수들에게 보일 정도로 심각했고, 팔다리가 얇아지고 배가 임산부처럼 볼록해지는 팔룸보이즘 현상은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정도로 큰 이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단체는 이러한 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공식적으로 포징을 잡을 때 외에도 포징 사이 트랜지션에도 지속적으로 복부를 타이트하게 잡을 것을 선수들에게 권장하고, 2016년에 카이 그린이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했을 때 아놀드는 기자들과 팬들이 보고 있는 시당대에서 카이에게 백흉 포징을 할 것을 요구해서 창피하게 만드는 등 버블것에 대한 이슈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새로운 보디빌딩 팬들은 미적으로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선수들의 몸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몸을 비전으로 삼아서 얇은 허리와 만화 같은 V테이프, 그리고 영화배우 같은 미소를 보여주는 맨즈 피지크는 이러한 보디빌딩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어서 더욱더 많고 다양한 새로운 보디빌딩 팬들을 유입시켰고, 전세계 지역대의 맨즈 피지크 종목은 이례적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있을 만큼 팬들을 동기부여 시켰죠. 하지만 먼 과거부터 괴물 같은 보디빌더들의 모습에 열광하던 기존의 팬들, 그리고 경기를 뛰어온 보디빌더들과 맨즈 피지크 사이의 간극은 컸고, 두 종목 간 양극화는 굉장히 심했죠. Don't get no respect for what we do, what we accomplish. Still making a mockery of us, bodybuilders making fun of us, their guest posing. Fucking bodybuilders, man. You guys hate us for no fucking reason. And you know, I'm just sick and tired of sitting back, keep my mouth shut, watching us getting fucking made fun of when we. 피지크라는 거는요, 일단 선택한 자체가 그냥 병신이에요. 일단 피지크하는 새끼들은요, 절대 프리스쿼트를 그렇게 짊어질 아예 생각, 시도, 도전 자체를 못해요. 차라리 뒤져버리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절대로 박지원 같이 그런 전사 같은 스쿼트는 뒤져도 못한다고. 영상은 올림피아 4회 우승을 한 제레미 부엔디아가 앙투안이 게스트 포징 때 피지크 경기복을 입고 우스꽝스럽게 포징을 한 영상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강고님이 피지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에요. 이런 양극화는 피지크라는 종목에 대한 많은 오해를 만들었고, 그중 하나가 피지크는 약물을 다르게 써야 하나예요. 이러한 오해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피지크라는 종목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피지크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정해진 규정 포즈가 완전히 틀려요. 자연미를 주로 심사하는 종목의 특성상 피지크는 근육을 크게 수축하지 않는 포징을 하고, 심사는 전면 포즈부터 시작해 90도씩 쿼터턴을 4번을 해서 전면, 측면, 후면의 몸을 프레젠팅하고 점수를 받죠. 새롭게 신설된 클래식 피지크도 비록 전 후면에 레스프레드 포징이 없고 페이버릿 클래식 포즈라는 새로운 포징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규정 포즈들이 보디빌딩과 같고 심사 기준도 기존의 보디빌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디빌딩 팬들은 특히나 맨즈 피지크 종목에서 이질감과 어색함을 많이 느껴 많은 오해들이 생겼어요. 또한 하체를 가리는 수영복을 입고 자연미를 강조하는 포징과 심사 기준, 그리고 V테이프를 강조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얇은 허리 사이즈 때문에 생긴 오해는 피지크는 기존의 보디빌딩과 다른 특별한 운동법과 영양법을 해야 한다는 오해로 깊어졌어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간단히 구글링만 해봐도 피지크 운동법이라는 정보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하체가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V테이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선수들은 여러 가지 변형된 루틴과 동작들을 하긴 하지만 결국 근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운동과 영양 방법은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요즘에는 많은 피지크 프로들이 인터뷰에서 강조를 해서 대중에게도 알려졌죠. 실제로 시범, 하디 추판, 데릭 런스퍼드 등 올림피아 우승자를 여러 명 배출한 한일 램버드가 피지크 선수를 코칭을 할 때도 루틴과 방법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물에 관해서는 선수들이 쉽게 미디어에 노출하지 않아서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고 많은 미신과 오해들을 만들고 궁금증을 자아냈죠. 그래서 오늘은 맨즈 피지크 종목으로 프로카드를 취득하고 현재는 보디빌딩을 뛰고 있는 브레이든이 2021년 NPC 아메리칸 내셔널에서 프로카드를 취득했을 당시에 사용했던 스택을 같이 살펴보고 실제로 피지크 프로는 약물을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많은 선수들 중 브레이든을 예시로 고른 이유는 물론 브레이든은 프로카드를 취득할 만큼 대단한 몸을 현재는 갖고 있지만 그는 저의 다른 영상인 보디빌더가 되려면 필요한 3가지 재능에서 소개된 유전적 괴물들이자 일반 범주에서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에 비해 소방관으로도 근무하며 상대적으로 평범한 몸에서 꾸준히 근육량을 쌓아서 피지크 프로카드를 취득하고 현재는 보디빌딩으로 2023년 텍사스 프로쇼까지 뛴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는 대회를 위해 총 12주의 스택을 사용했고 주차별로 몸 상태와 컨디셔닝을 보고 약물의 용량과 종류를 달리했어요. 먼저 남성 호르몬 에난테이트 400mg, 이키포이즈 200mg, 성장 호르몬 ERU, 그리고 MPP 100mg을 혼합해서 주당 총 700mg을 사용했고 케어제로는 아리미덱스 1mg을 이틀에 한 번씩 사용했다고 해요. 브레이든의 스택은 시즌 초에 많은 선수들이 채택하는 대중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는 에스터가 상대적으로 긴 남성 호르몬 에난테이트와 이키포이즈도 적은 용량씩 주사 빈도를 많게 해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호르몬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대중적인 난드론 계열의 약물인 데카 대신 에스터가 더 짧은 버전인 MPP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성장 호르몬도 인슐린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사용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체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당 총 용량은 오픈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조금은 낮을 수 있지만 시즌 초에 비시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종류를 비슷하게 사용해서 시작하는 점도 유사하고 대회가 다가오면서 선수들은 점점 용량과 종류를 바꾸는데 브레이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그리고 대회가 9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기존의 스택에서 남성 호르몬의 용량은 50mg 올리고 이키포이즈는 20mg 낮추며 MPP를 제거하고 트램블론 아세테이트를 120mg을 추가해 총 750mg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회가 다가오면서 브레이든은 수분 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MPP 대신 시즌기에 사용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 트램볼론 중 에스터가 짧은 아세테이트를 채택을 했어요. 트램볼론은 다른 동화제에 비해 몇 배나 강력한 동화작용으로 강력한 효과를 주지만 세상에 완벽한 약물은 없듯이 효과가 좋은 만큼 다른 약물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도 몇 배로 크게 올 수 있어요. 물론 트램볼론도 아세테이트, 에난테이트, 헥사하이드로벤질 카보네이트, 서스펜션 등 에스터를 조절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에스터가 짧은 아세테이트를 선택을 했는데 남성 호르몬도 다른 에스터가 짧은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난테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위해 대회가 다가오면서 남성 호르몬의 용량은 점점 줄이고 더 많은 종류와 용량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케어제를 사용하는데 브레이드는 오히려 남성 호르몬의 용량을 올린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피지크여서 남성 호르몬의 용량을 올린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낮추고 케어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컨디션 저하를 고려한 자신만의 노하우인 것 같고 여러 번 스택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과 반응에 맞게 터득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또 반대로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피지크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요. 더욱더 단단하고 드라이한 컨디셔닝을 보여줘야 하는 보디빌딩은 수분 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별로 남성 호르몬을 줄이며 항에스트로겐 약물인 케어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닉 워커의 코치로도 유명하고 자신의 선수들을 항상 완벽한 컨디셔닝 상태로 무대에 올리는 맷 젠슨 코치는 고용량의 케어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회가 6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주당 총 1350mg의 본격적인 스택을 시작해요. 기존의 스택에서 이키포이즈를 제외하고 윈스트롤과 프로바이론 경구제 그리고 다이어트제인 클램버테롤을 추가하고 남성 호르몬의 용량도
75mg 늘린 것을 볼 수 있어요. 프로바이로는 시즌기에 사용하는 보조 개념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고 체내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려주는 기능을 해 안드로겐 수용체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즌 막바지에 사용을 했을 때 약물의 대사 능력을 올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윈스트롤도 근력과 단단한 근육의 질감을 주는 시즌기의 약물이에요. 또한 클렌부테롤은 천식약이기도 하며 체내 신진대사를 올려주어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제예요. 브레이드는 방광기가 8시간에서 12시간인 약물들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나누어서 경구제들을 복용한다고 해요. 프로바이로는 자체 아나볼릭 효과는 적으나 엔지노일처럼 다른 약물 대사 능력이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여전히 부작용은 똑같이 갖고 있어 약물에 대한 몸의 반응 그리고 민감도에 따라 보디빌더들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민스트롤과 클렌부테롤은 오 관장님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개했듯 시즌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대회 2주 전부터 피크위크까지는 기존의 스택에서 트렘볼론의 용량을 180mg 늘리고 케어제인 아리미덱스도 용량을 2배로 늘려 매일 복용을 하고 성장 호르몬의 사용도 중지한다고 해요. 이때부터 저희가 대회 때 생각하는 선수들의 몸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케어제인 아리미덱스의 용량을 2배로 늘린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여성 호르몬이 갖고 있는 작용 중 수분 보유와 정체를 비정상적으로 억제를 해서 드라이하고 단단한 근육의 질감, 컨디셔닝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다가 대회주부터 당일까지는 남성 호르몬과 트렘볼론과 같은 주사제를 모두 끊고 경구제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대회 한 주 전에 약물의 사용을 끊는 과정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진행하는데요. 먼저 남성 호르몬의 중단은 계속 설명했던 드라이한 컨디셔닝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의 영상들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남성 호르몬과 아나볼릭은 같이 써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외인성 호르몬을 투여해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비율을 맞추고 싶어하고, 높아진 남성 호르몬 수치만큼 평소보다 많은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성질을 막기 위해 선수들은 보다 고용량의 케어제를 사용하고 대회 마지막에는 컨디셔닝을 위해 한시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제한을 해요. 또한 대부분의 주사제들의 방광기는 경구제들보다 길기 때문에 한 주 주사를 안 한다고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약물들이 모두 방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회 마지막 주에는 굳이 주사를 안 해도 약물들의 효과를 여전히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프로 피지크 선수들의 스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피지크 운동법, 영양법처럼 피지크는 약물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목의 특성상 체중이 오픈 보디빌더들에 비하면 낮고 엉덩이까지 빗살무늬가 보이는 컨디셔닝을 보여주지 않아도 돼서 사용 용량, 종류, 방법이 다른 종목의 프로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방법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최대 사용 용량이 주당 1500mg이 넘는 브레이든의 스택은 일반인이 사용하면 정말 위험한 수치의 고용량이 될 수 있고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 1회에서 2회의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어요. 많은 국내 선수들과 업계 관계자들도 인터뷰를 해서 제가 궁금했던 호기심도 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앞으로의 여정에 큰 도움이 돼요. 궁금했지만 알기 어려운 보디빌딩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